배진사가 뒷짐을 지고 저작거리 담 밑을 지나다가 범상치 않은 노인 점쟁이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귀인을 만날 게야. 이 한마디뿐이다. 한양 복채가 아까웠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정월대보름이 막 지난 어느 날 삐리삐리 삐리리 초래소리, 말발굽 소리 요란하더니 이초씨 아들이 장원급제에서 백마를 타고 어사화를 꽂은 사모관대를 쓰고 동네에 들어섰다. 사또도 기다리고 있다가 장원급제를 한 이초씨 아들을 고개 숙여 맞았다. 돼지 잡고 소 한 마리 잡고 잔치가 거창하게 벌어졌다. 배진사는 풀이 죽었다. 배진사와 이초씨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불알 친구이자 지고는 못 사는 경쟁자였다. 한평생 이어온 경쟁은 자식 농사에서 이렇게 결판이 나고 말았다. 배진사는 인사치레로 이초씨 집에 가서 몇 잔 술을 마셨지만 소태였다. 그는 일찍 집으로 돌아와 참모가 차려온 술상을 끼고 앉아 한숨과 함께 자작술을 들이켰다.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초씨네 잔치집 장구 소리는 끝날 줄 몰랐다. 밤은 깊어 삼경일제, 똑똑 밖에서 문고리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야심한 밤에 누구시오? 지나가던 탁발승이옵니다. 목소리가 곱다 했더니 여승이다. 배진사는 오싹해졌다. 여승은 고개를 숙인 채 말문을 열었다. 진사 어른, 어사화를 쓰고 온 이초씨 아들이 부럽지요? 쩝쩝. 배진사가 대답을 못하고 입맛만 다시다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다. 이초씨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한숨을 깊게 토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소승의 뱃속에서 태어난 진사 어른의 아들이옵니다. 네가 자실이구나. 배진사가 크게 놀라 소리치자 탁발 여승은 울음을 터뜨렸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 전 주막에서 집으로 오며 이승을 하직한 마누라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참모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더니 자실이가 도르릉도르릉 엎어져 잠이 들었다. 배진사는 지남철에 끌리듯 방에 들어가 자실이의 달덩이 같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자실이는 그때도 말없이 배진사를 받아들였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자실이는 헛구역질에 자신이 회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 이튿날 새벽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조그만 암자 삼시남의 보따리를 풀고 부엌일을 하는 공양주보살이 되었다. 출산달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밤 백일기도를 드리던 이초씨 부인 막실댁이 부엌일을 하고 자실이는 요사체에 누워서 웬 늙은 산파의 보살핌을 받았다. 요사체에서 자실이 낳은 아기는 산파가 탯줄을 끊자마자 포대기에 쌓여 이초씨 부인 막실댁 품에 안겨 사인교 가마에 올랐다. 자실이는 제 뱃속에서 나온 제 새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막실댁에게 빼앗겼다. 이불을 덮어쓰고 울고 있는 자실에게 주지 스님이 대갓집 아들이 되었으니 귀공자가 될 거야 라며 자실이를 위로했다. 바로 그때 꽝 요사체 문이 부서지더니 검은 복면에 장검을 든 암살자 셋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와 시퍼런 칼을 휘둘렀다. 피를 튀기며 먼저 쓰러진 사람은 산파였다. 자실아 도망가거라 외치고는 목이 떨어진 건 주지 스님이었다. 통시에 갔다 돌아오던 자실이는 부엌으로 도망쳤다. 암살자들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솔가지, 집북대기, 삼태기를 칼로 북북 찔렀다. 칠흑 같은 어둠에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조그만 암자 삼시남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사흘이 지나서야 화마에 폭삭 주저앉은 암자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려 마지막 불씨를 껐다. 부엌터가 어렴풋이 남았는데 오소리인가 곰 새끼인가 새까만 짐승 한 마리가 아궁이에서 기어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 자실이는 그렇게 살아났다. 이초씨 마누라 막실댁이 백일기도를 하다 삼시남에서 나았다는 아들의 출생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두 죽고 생모인 자실이만 아궁이 속에 숨어 목숨을 건진 것이다. 모두가 표독스러운 막실댁의 모사였다. 내 잘못이야. 모두가 내 탓이야. 배진사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자 탁발승 자실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방바닥에 박고 어깨를 들썩였다. 배진사와 자실이의 하룻밤 풋사랑이 만든 씨앗. 이초씨의
장원급제한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모든 걸 덮어버리기로 했다. 유초씨는 쉰이간 넘은 떠돌이 훈장이다. 이 마을에서 훈장질하다가 글꾀한다는 마을 유림에 유임간청이 없으면 보따리 싸서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 정해진 자리가 없으면 남의 셋방살이를 하든가 주막 구석방에 처박히든가 동가식 서가숙이다. 유초씨는 학식이 깊고 인품도 좋지만 살아온 길은 순탄치 못했다. 10여 년 전에 아들을 사산하면서 산독으로 상처까지 하고 16살 벙어리 딸을 데리고 돌아다닌다. 제 손자 머리 나쁜 줄은 모르고 몇 년째 동몽선순만 잡고 있다고 훈장을 탓하던 매주골 촌장이 사랑방에 서당을 열고 유초씨를 훈장으로 모셨다. 매주골 서당에는 학동이 12명이다. 경칩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봄 햇살이 내려앉아 대지가 생명을 밀어올릴 때 암탉이 병아리 떼를 데리고 나들이하듯 훈장이 앞장서고 학동들이 맨발로 뒤따랐다. 만물이 소생하는 땅 기운을 받으려고 답청에 나선 것이다. 논둑으로 밭둑으로 산으로 서너십경을 돌아다니다 서당으로 돌아오니 모두가 낮잠에 빠져들었다. 내 금단추. 서당을 찢는 고함 소리에 목침을 베고 잠들었던 훈장도 깨고 모든 학동들도 눈을 떴다. 고함친 학동은 천석군 부자 오첨지 손자 만석이었다. 할아버지의 비단 마고자에 달렸던 커다란 금단추를 만석이 조끼 첫 단추로 달았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눈을 감아라. 훈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답청하다가 떨어졌을세라 훈장과 학동들이 답청했던 길을 다시 돌며 찾았지만 헛걸음이었다. 단추 자리 좁기에 실밥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예리한 칼로 싹둑 잘라낸 것이다. 저녁나절이 돼 모든 학동이 집으로 가고 나자 오첨지 내외가 달려와 훈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못할 말을 서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며 훈장의 벙어리 딸을 도둑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소동이 끝난 후 우물가에서 세수를 한 훈장은 하늘을 쳐다보며 흐느꼈다. 그해 금음달 훈장 유초씨는 보따리를 싸서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솥과 그릇 보따리를 인 벙어리 딸을 앞세워 눈발이 훨훨 휘날리는 고갯길로 사라졌다. 7년 세월이 흘러 그 일도 잊히고 훈장 유초씨도 까맣게 잊혔다. 봄이 찾아왔다. 머나먼 고을 나루터 주막집 앞에 버드나무에도 물이 올라 버들강아지가 눈이 부시도록 부풀었다. 저녁 나절 마지막 돛배가 나루에 닿았다. 내일이 장날이라 장돌뱅이들이 저마다 보따리를 메고 지고 나루에 내려 주막으로 들어오는데 갓을 쓴 젊은이도 들어왔다. 참모인 처녀가 그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주막 뒷곁을 돌아 끝방으로 참모를 따라간 젊은이가 훈장님, 영학이 왔습니다. 라며 큰절을 올리고는 대성통곡했다. 네가 영학이냐? 누워있던 훈장 유초씨가 벙어리 딸의 부축으로 일어나 벽에 기댔다. 호롱불을 켰다. 영학이는 꿇어앉아 유초씨의 손을 꼭 잡았다. 두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벙어리 딸이 부엌에서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왔다. 이게 이승에서 마지막 술 한 잔이요. 허허허. 훈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일 한양에 올라가셔서 콜록콜록. 안 돼, 안 돼. 보현연명보살이 와도 안 돼. 정적이 흘렀다. 훈장님, 답청을 한 그날도 오늘처럼 따뜻했지요? 우리가 모두 눈을 감았을 때 훈장님 손이 제 저고리 속주머니에 들어와 금단추를 잡으셨잖아요. 몰라. 나도 눈을 감았으니까. 영학이 유초씨 다리에 엎드려 또 대성통곡이다. 유초씨가 매주골에서 쫓겨난 이듬해 5년을 병석에 누웠던 홀어머니를 저승으로 떠나보내고 혈혈단신이 된 영학이는 한양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한 세상 잘 보냈다만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구나. 훈장님, 제가 밥을 굶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모가 간단한 혼례상을 차려오고
영아기와 혼장의 벙어리 딸이 맞절을 올렸다. 첫날 밤 23년간 고이 지켰던 음막이 터지며 벙어리 말문도 열렸다. 막패, 서방님은 암행어사네요. 백사 이항복이 한가하게 앉아있는데 맹인 함순명이 찾아왔다. 공이 말했다. 무슨 일로 비를 무릅쓰고 왔는가? 순명이 대답했다. 진실로 기난 일이 아니라면 병든 제가 어찌 비를 맞으며 왔겠습니까? 자네 청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내 청이나 들어주게나. 판서박서가 어릴 적 백사에게 수학했는데 바로 그때 순명이 자리에 있었다. 공이 그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아이의 운이 어떠하겠나? 순명이 하며 한참 자세히 헤아려 보고는 말했다. 이 도련님은 병조판서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백사가 탄복하며 말했다. 네가 운수 읽는 것이 참으로 정교하구나. 이 아이는 그 벼슬에 이를 만하지. 순명이 박서에게 고했다. 도련님은 가보연간에 대사마가 될 것입니다. 그 무렵 백사의 서자 기남이 박서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기남이 말했다. 만약 자네가 본병을 맡게 되면 마땅히 나에게 병사 벼슬을 주게나. 그러지. 박서가 웃으며 허락했다. 그 뒤 가보년에 과연 박서는 중건을 맡았다. 기남이 찾아가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다. 그때 박공의 측실 소생 아이가 앞에 있었다. 기남이 그 아이를 이끌고 가서 담장 부근에서 꿀밤을 먹이니 병판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오성첩의 자식으로 병판과 어릴 적에 약속을 했는데도 병판이 생각해주지 않았지. 하물며 그런 관례를 따를 병판의 첩자식이야 살아간들 무얼 하겠나? 죽여도 아깝지 않네. 박공이 말했다. 내 어릴 적 자네에게 허락하기는 했지. 그러나 나라의 규정이 엄격하니 서얼을 어찌 감히 병사로 삼을 수 있겠는가? 기남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상소를 올려 어릴 적 약속을 언급하면서 병판의 명에 응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마땅할세. 박공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뜻을 알겠네. 백령첨사가 근래에 비었는데 필히 여기에 자네의 뜻이 있는 것이네. 기남이 개연히 말했다. 병사를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다만 첨사를 얻었으니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한 어찌하리요? 마침내 서자 기남이 백령첨사를 제수받았다. 이 진사는 원래 고리대금업자로 돈을 긁어 모아 고을 최고의 갑부가 됐다. 그러고도 가을이 되면 나락이 산더미처럼 쌓여 새곡간 짓기에 바빴다. 보릿고개가 되면 밭대기 한두 맞이기로 온 식구들 목줄을 걸고 있던 빈농내는 곡간 양식이 떨어진다. 이 진사를 찾아가 보리쌀이나 콩 몇 마를 빌려가 식구들 입에 풀칠해서 목숨은 이어가지만 가을이 돼도 장리쌀 빚을 갚을 수는 없다. 결국 담보로 맡겨뒀던 땅 문서는 속절없이 이 진사 다락으로 들어간다. 이 진사가 불뚝 배를 흔들며 뒷짐을 지고 저작거리를 지나 첩집으로 걸어가면 천하에 부러울 게 없다. 이 진사는 5년 전에 상처해 호라비가 됐지만 후처를 들이지 않고 돈을 퍼부어 여기저기 첩살림만 차렸다. 돈이 최고라 굳게 믿었던 이 진사가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유 없이 현청에 소환돼 형틀에 묶여 곤장 10대를 맞고 이방의 중재로 500냥을 내고 풀려났다. 제 아무리 부자도 권력 앞에는 맥을 못 춘다는 걸 몸소 터득했다. 진사벼슬도 돈을 주고 샀는데 아들에게는 제대로 큰 벼슬을 사주기로 도박을 했다. 농사짓던 17살 3대 독자 중원에게 훈장을 붙여 급조로 천자문 정도만 머릿속에 구겨 넣고 이진사는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매관매직이 판을 치던 썩은 시절이라 어렵지 않게 삿도 자리를 샀고
이진사 아들은 갑자기 사또가 돼 강원 정선으로 부임했다. 사또 자리를 사느라 재산이 반쯤 날아갔지만 그까짓게 대수랴 긁어모으면 되지. 정선이란 곳은 척박한 첩첩산중이라 고을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팍팍한데도 동원마당의 곤장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다. 이 진사는 상황 사또가 돼 동원 안방에 발을 치고 앉아 수렴청정했다. 대청에 앉은 사또 아들에게 귀띔했다. 이놈아, 이방을 불러 이 고을 부자 명단을 가지고 오라 해라. 권력의 달콤한 맛을 만끽했지만 꿈같은 세월이 석 달도 가지 않았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쳐 사또 중원은 한양으로 압송돼 위금부에서 문초를 받다가 옥사하고 말았다. 이 진사는 야반도주에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돌아갔다. 3대 독자 아들이 곤장으로 죽었으니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에 설상가상 대가 끊어질 판이다. 내가 죽어 저승에서 조상님을 만나면 뭐라고 둘러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 살았다. 어느 날 밤, 그날도 밖엔 한방눈이 펄펄 온 천지를 하얗게 덮는데 사랑방 보료에 쓰러지듯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머리를 때리는 번갯불. 이 진사는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나루터로 내달렸다. 그가 달려간 곳은 나루터 버들주막이다. 북풍한 설 몰아치는 밤중에 진사 어른께서 어인일이시옵니까? 술상 하나 차려오게. 청주 한 호리병에 너비 한이도 굽고. 어머, 오늘 밤은 통이 크십니다. 이 진사는 뜨끈뜨끈한 안방벽에 기대어 앉고 주모가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왔다. 청매는 어디 갔는가? 마실 갔지요. 18청매는 주모의 외동딸로 미모가 빼어났다. 이 진사는 어렴풋이 소문을 들었다. 죽은 3대 독자 외아들이 청매에게 반해서 버들주막을 들락날락했다는 걸 혹시라도 청매에게 씨를 뿌려놓지나 않았는지 이 진사는 희미한 가능성을 찾아온 것이다. 청매가 들어왔다. 주모가 부엌으로 간 사이 이 진사는 엽전 한 움큼을 청매 치마에 쏟았다. 청매 눈이 휘둥그레져 이 진사 술잔에 술을 따랐다. 청매야, 너도 우리 중원이 생각나지? 청매가 찔끔 눈물을 흘렸다. 이 진사도 울면서 네가 내 며느리가 됐을 텐데 하며 눈물 지었다. 능구렁이, 주모가 눈치챘다. 이튿날 또 이 진사가 주막에 갔을 때 청매는 귤을 먹고 있었다. 이 진사는 무릎을 쳤다. 마침내 주모가 이 진사와 단판을 벌였다. 청매가 진사 어른의 손자를 낳으면 진사 어른은 대를 잇지만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 청매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배속의 손자값은 자꾸 올라 3천냥에 합의해 청매 모녀는 돈 괴짝을 받았다. 이 진사는 눈만 뜨면 주막으로 달려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청매의 배를 뚫어지게 봤다. 밤만 되면 주모는 옷을 벗은 청매의 배에 광목천을 한 겹씩 둘러 배가 조금씩 불러 보이게 했다. 어느 날 주막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청매 배를 감싼 광목천까지 다 풀어버린 주모와 청매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느 시골 마을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일을 하러 들러나가고 집에는 늙은 할머니가 혼자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거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호박넝쿨 구덩이에 걸음을 주려고 하는데 눈이 어두운 터라 그만 막 짜다 놓은 참기름 단지를 오줌걸음으로 잘못 알고 호박넝쿨 구덩이에 붓고 말았습니다. 마침 밖에 놀러 나갔다 막 돌아온 어린 손녀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모른 채 하고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께서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아시고 호박넝쿨 구덩이에 부으셨어요. 뭐야? 그래, 할머니도 아시니? 아니요.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오냐, 참 잘했다.
할머니께서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어머니는 딸의 행동이 너무나 기특해서 딸을 등에 업고 뜰을 돌며 칭찬을 했습니다. 조금 후 남편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다 큰 아이를 업고 웬 수선이요? 글쎄,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알아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셔야 돼요. 여보, 내 절 받으시오. 내 어머님을 그처럼 봤더니 어찌 내가 큰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남편은 땅에 엎드려 아내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